완자로 76쪽.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결합이라고 꼴랑 이온 결합, 공유 결합 딱 두 개 배우는데 이온 결합을 하든 공유 결합을 하든 일단 결합을 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죠. 그죠? 내가 18쪽처럼 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18쪽처럼 되고 싶어.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를 꽉꽉 채우고 싶어. 그래서 결합을 하는 건데 18쪽처럼 되고 싶은 이유가 뭐냐? 안정해서 그렇죠. 우리 18쪽 원소 비활성 기체라고 부른다 배웠잖아요. 얘는 안정하여 다른 원소와 반응도 안 하고, 그러니까 반응성이 매우 작다 혹은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 원자 상태로 존재한다를 우리가 뭐라 그랬어? 혼자 다닌다? 일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기억나요? 일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그리고 가장 바깥 껍질이 꽉꽉 채워진 애라서 우리 원자과 전자를 빵개로 본다라는 얘기를 했다고요. 18쪽 원소들의 헬륨, 네온, 아르곤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고, 뭐 어디에 쓰느냐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헬륨, 풍선이나 뭐라 그래? 저런 거 비행선 뭐 이런 데 쓰잖아요. 그리고 네온은 네온 사인에 쓰고, 아르곤은 뭐 창문의 충전 기체로도 쓰고 공업용으로도 많이 쓰고요. 용접할 때 아르곤 많이 쓰고, 그냥 그렇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결합을 형성하는 까닭, 이온 결합이든 공유 결합이든 다 18쪽처럼 되고 싶어서 하는 거다라는 내용을 뭐 길게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배워볼 건데, 이온 결합은 당연히 누가 하는 거야? 양이온과 음이온이 하는 거지, 그지? 양이온은 누가 양이온이 되는데? 금속이고요. 그 다음 음이온은 비금속이 음이온이 돼요. 그래서 금속은 전자를 잃어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되는데 예외가 하나 있죠. 수소만 혼자 양이온이 되는 이상한 비금속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NaCl이라고 썼어. 이게 이온 결합 물질이냐 공유 결합 물질이냐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해요? 이온 결합. 그걸 어떻게 알아? 얘 금속이네? 비금속이네?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니까 이온 결합 이렇게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얘는 이온 결합이냐 공유 결합이냐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얘를 물에 넣으면 분명 얘가 이온화를 해요. 수소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나눠져요. 그럼 이거 이온 결합이라고 해요, 안 해요? 이온 결합이에요, 아니에요? 이온 결합 아니에요. 왜냐면 비금속이잖아요. 이온 결합은 무조건 금속과 비금속이 하는 것만 이온 결합으로 봐요. 수소가 들어가 있어서 물에 녹아 이온화를 하더라도 얘는 이온 결합이 아닙니다. 공유 결합으로 보시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온성이 되게 강한 공유 결합인 거예요. 수소가 좀 성질이 특이하기 때문에 이거 다 공유예요. 무조건 이온 결합에는 금속이 하나는 포함이 돼야 되고, 그러면 원래는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전자를 잃어서 이런 이온이 됐어요. 그럼 문제에 이 그림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가운데 요거 12 플러스 이것도 안 써줘. 이렇게 해놓고 자, 이 원소는 이주기 원소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알죠? 주기와 족을 따질 때는 이온 상태로는 따질 수가 없어요. 몇 주기 몇 족인지는 항상 원래 원자로 바꿔놓고 따지는 거야. 그죠? 몇 주기 몇 족인지는 원래 원자로 바꿔놓고, 얘는 지금 두 개 잃어서 이 상태니까 원래는 여기에 껍질 하나 더 그리고 두 개가 더 있는 거겠구나. 그럼 원래는 껍질이 세 개에 원자과 전자가 두 개인 놈이니까 3주기 2족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온 상태에서는 얘 주기와 족을 따질 수가 없어요. 근데 얘가 지금 이온이 돼서 누구처럼 됐어요? 원래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얘가 이온이 되니까 지금 전자 배치가 누구와 같아졌어요? 원래 이러한 배치를 가진 애는 누구니? 원소 중에 18쪽 원자번호 10번 네온이지. 맞아요? 얘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전자를 두 개 잃었더니 네온처럼 되었구나. 그 다음 얘는 지금 산소예요. 원래 이렇게 생겼었어요. 자, 두 개를 얻어서 지금 누구처럼 됐냐면 얘도 네온처럼 됐네요. 그죠? 자, 얘는 2주기에 있는 비금속이에요. 2주기 16족이잖아요, 산소가. 얘는 3주기에 있는 금속이죠. 3주기 2족. 자, 양이온이 될 때는 가장 바깥 껍질을 하나 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온이 될 때 양이온 되는 애들은 이온 되면서 껍질수가 하나 줄어요. 그래서 원래는 3주기였던 애인데 양이온이 되면 하나 없어지고 2주기처럼 되는 거잖아요. 껍질이 2개로. 그러면 금속은 이온이 되면서 껍질이 하나 없어지니까 18쪽처럼 될 때 어떤 18쪽처럼 되냐면 자기보다 한 주기 앞에 있는 18쪽처럼 돼요. 그죠? 이해됩니까? 근데 비금속은 전자를 얻는 거거든요. 비금속이 음이온이 될 때 껍질수 바뀌어 안 바뀌어? 얘 껍질이 원래 2개예요. 근데 얘가 전자 얻어서 18쪽처럼 됐다고 껍질수가 3개로 늘어요? 아니죠. 음이온이 될 때는 껍질수가 변하지 않아. 그냥 가장 바깥쪽 껍질에 모자란 게 채워지는 거지. 그죠? 그러면 비금속인 애들은 음이온이 돼서 18쪽처럼 될 때 누구처럼 되냐면 자기랑 같은 주기의 18쪽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온이 돼서 네온처럼 되는 애들은 누구냐면 2주기 비금속이거나 3주기 금속이거나. 이해되지? 자, 그러면 3주기 비금속들은 이온이 되면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3주기 18쪽처럼 되는 거죠. 걔가 누구냐? 아르곤이다 이거예요. 근데 3주기 비금속 말고 이온이 됐을 때 또 18쪽처럼 3주기 18쪽처럼 되는 애들이 누구겠어요? 4주기 금속들.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주기율표상에서 금속은 이온이 되면 지보다 한 주기 앞에 있는 18쪽처럼 비금속은 자기랑 같은 주기의 18쪽처럼 되는 성질이 있어요. 이게 왜 내가 강조를 하냐면 얘네들이 이온이 돼서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었다. 이건 다 맞아요. 이온이 되면 다 누구나 18쪽처럼 돼요. 근데 얘하고 얘가 이온이 됐을 때 같은 18쪽 원소와 같은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가진다. 이러면 이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야. 얘는 누구처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우리 이온이 됐다는 표시는 이런 식으로 해요. 대괄호하고 밖에다가 몇 개 일었나 얼었나 표시하면 이게 이온이 됐다는 표시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결합을 했다고 표시하고 싶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붙여서 써주면 돼요. 아하, 요렇게 된 양이온과 요렇게 된 음이온이 결합을 한 것이구나. 이렇게 이온 결합을 했구나의 의미가 되는 거고. 그럼 결국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 나트륨이 전자를 하나 잃고 일가 양이온이 됐어요. 네온처럼 됐네요. 이 잃어버린 전자를 지금 누가 받아줬단 얘기야? 염소가 받아줬단 얘기죠. 염소가 이 전자를 받아가지고 얘는 일가 음이온이 되어서 일가 양이온, 일가 음이온 플러스 마이너스 결합. 이게 이온 결합. 이온 결합은 항상 규칙이 일단 양이온을 앞에 음이온을 뒤에다 써주고 얘네들의 이온의 전하량의 총합이 항상 얼마가 나오도록 0이 나오도록 써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문제. 자, 다음은 어떤 이온 결합 물질 A2B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임의의 원소기호로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 A2B가 이온 결합 물질이라는 힌트에서 벌써 뭐를 알 수 있냐? 앞에 쓴 놈이 양이온이겠구나. 뒤에 쓴 애가 음이온이겠구나. 거기다가 양이온은 당연히 금속이고 얘는 비금속이겠구나. 그러면 A와 B의 이온 전하량 비는 몇 대 몇이구나. 1대 2겠구나. 얘 두 개에 얘 하나가 붙었다는 것은 얘는 1가 양이온, 얘는 2가 음이온이라서 2대 1의 개수비로 결합하여 플러스 마이너스 빵을 만들어시구나. 만약에 여기까지 줘요. 자, 현재 A와 B는 동일한 18쪽 원소에 전자 배치를 하고 있다. 그럼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A의 주기는 B와 같다 다르다. 얘네들이 동일한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갖고 있어. A와 B의 주기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소리죠. 누가 지금 주기가 큰 애예요? A와 B 중에. A가 주기가 B보다 하나 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3주기 금속이면 얘가 2주기 비금속. 이런 식의 관계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야 얘네들이 이온이 되면 같은 18쪽의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온 결합이라는 이름과 화학식만 보면 벌써 거기서 알 수 있는 힌트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온 전하량이라는 게 1가, 2가, 3가까지밖에 없거든요. 4 플러스 5 플러스 이런 이온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얘네가 몇 주기다까지 알려주면 몇 주기 몇 쪽까지 정확히 얘네가 무슨 이온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요게 이온 결합이에요. 그러면 공유결합은 이거는 이제 비금속끼리 하는 건 알고 있어요. 비금속끼리 전자쌍을 공유하여 형성되는 걸
공유결합이라 하는데 우리 이제 화학 선행을 하신 분들은 사실 이 그림이 오히려 덜 익숙할 거예요. 공유결합을 표현할 때 보통은 얘가 원자과 전자가 6개인데 수소와 하나씩 공유를 해갖고 너 8개를 채웠다.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화학에선 표현을 해요. 근데 고1 때는 이걸 안 하고 고1 때는 이걸 싸그리 다 그려요. 이런 식으로. 다 그려줘.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돼요. 아하, 이 중에 어떤 게 공유전자쌍이고 어떤 게 비공유전자쌍이냐? 공유하는 전자 쌍이 2개. 이미 이름에 쌍자가 붙어있기 때문에 2개씩 묶어서 있는 거죠. 공유전자쌍이 둘, 비공유전자쌍이 둘. 안쪽에 있는 애는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그죠?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애만 신경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얘하고 요걸 한번 비교해보자. 우리 산소는 공유전자쌍이 둘에 이 분자의 비공유전자쌍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 비공유도 한 쌍 쌍이기 때문에 2개씩 묶어서 해죠. 비공유전자쌍 하나, 둘, 셋, 넷. 한 분자에 지금 4개의 비공유전자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비교를 내가 해볼게요. 요 물 분자하고 요 산소 분자 2개를 비교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할 거예요. 물 분자하고 산소 분자 그림을 보면서 대답해봐요. 물 분자와 산소 분자는 공유전자쌍 수가 같다. OX. 공유전자쌍 수가 같다. 맞아요. 맞아요. 물 분자도 공유전자쌍이 2개, 산소 분자도 공유전자쌍이 2개예요. 물 분자와 산소 분자는 공유결합의 종류가 같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공유결합의 종류가 같다. 여러분, 우리 얘는 산소 둘이 2쌍을 공유해요. 그죠?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이중결합이라 그래요. 두 원소가 2쌍을 공유해. 이중결합. 얘는 물 분자는 이중결합을 한다. 맞아요, 틀려요? 이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얘하고 한 쌍, 얘하고 한 쌍, 서로 다른 애하고 한 쌍씩 공유하잖아요. 이건 이중결합이 아니에요. 같은 애하고 2쌍을 공유해야 이중이죠. 이거는 단일결합 2개가 되는 거예요. 공유전자쌍 수는 얘하고 산소 분자가 같지만 공유결합의 종류는 달라요. 얘는 단일결합 2개인 거고 산소 분자는 이중결합 1개인 거예요. 오케이? 쟤는 또 이중결합이 2개가 아니에요. 이중결합 2개인 애는 이런 애를 이중결합 2개라 그러죠. 이런 애. 이산화탄소죠. 이런 애가 이중결합 2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서로 다른 두 원소 사이에 2쌍을 공유해야 이중결합인데 그런 게 또 2개 있어야 이중결합 2개.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는 공유전자쌍수로는 4개인 것이고요. 이중결합은 2개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구분하겠습니까? 이렇게. 물 분자는 단일결합이 2개인 것이고. 차이를 좀 알겠어요? 요거 개수 잘 확인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질소처럼 원자과 전자가 5개 있는 애는 3중결합도 할 수 있고 결합은 당연히 3중까지밖에 없어요. 4중결합은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단일결합, 이중결합, 3중결합 중에 누가 제일 결합력이 세겠어요? 당연히 3중이 세요. 당연히. 3중결합이 제일 결합력이 세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의미가 될까요? 결합력이 세다는 건 결합을 끊기가 어렵다랑 같은 의미예요. 3중결합이 제일 끊기 어려워요. 2중결합이 그 다음. 단일은 제일 끊기가 쉬워요. 그래서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기체가 질소죠. N2. 78% 있잖아요. 근데 이 N2의 특징이 뭐예요? 3중결합을 해서 끊기가 겁나게 어렵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끊기가 어렵다. 다른 놈과 반응을 잘 안 한다. 즉 반응성이 매우 작다. 질소는 굉장히 안정한 기체에 속해요. 그래서 질소를 어디에 써요? 질소 어디에 써요? 과자 봉지에 넣잖아요. 왜 과자 봉지에 질소 채우겠어요? 만약에 여기에 그냥 공기를 집어넣어 버리면 그 안에 산소 같은 게 포함되어 있잖아. 산소는 반응성이 되게 커. 왜 지구에 가장 많은 원소가 산소고 우리 몸에도 산소가 이렇게 많냐? 지각에 가장 많은 원소가 산소지만 지구 전체로는 산소가 2번째로 많죠? 그 다음에 인간의 몸에 산소 제일 많죠? 산소가 이렇게 어디나 되게 많은 이유는
결합을 되게 잘하는 애라서 그래요. 남들이랑 결합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산소는 반응성이 되게 큰데 이 질소는 반응성이 작아서 공기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을 과자가 막 해갖고 이제 눅눅해진단 말이죠. 질소는 반응성이 작으니까 변질도 안 되고 물론 이제 양도 많아 보이고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튼 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 구분하실 수 있겠죠? 얘 공유전자쌍 몇 개인 거예요? 4개. 비공유는 없는 거예요. 안에 거 세는 거 아니죠. 비공유전자쌍 없는 거예요. 가장 바깥쪽 것만 세시는 거예요. 이게 공유결합. 자, 그러면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의 이제 특징을 좀 우리가 구분하여 알아볼 건데 81페이지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온결합 물질은 이온결합으로 생성된 물질. 여러분, 우리가 CuCl2 내가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여기에 H2O 이렇게 썼어요. 그래놓고 이제 얘네들을 비교해서 선지에 물어요. 자, 이 두 물질은 한 분자당 원자수가 동일하다. OX. 한 분자당 원자수가 동일하다. 맞아요, 틀려요? 분자가 아니죠. 그죠? 얘 분자가 아니잖아요. 이온결합 물질은 분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 이온결합 물질은 이렇게 생겼어요. 만약에 NaCl이다 하면 수많은 나트륨 이온과 수많은 염화 이온이 규칙적으로 반복 연결이 돼갖고 덩어리를 이루는 물질. 그러면 우리가 얘를 NaCl이라고 쓰는 이유가 뭐야? Na1Cl1 사실 1이 생략되어 있는 건데 이게 Na 하나 Cl 하나 결합하여 둘이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온 결합 물질은 수많은 나트륨 이온과 수많은 염화 이온이 결합한 덩어리인데 이게 개수를 세서 비교해보니 1대 1이더라는 의미예요. 그죠? 즉 이온 결합 물질의 저 숫자는 이온 결합 물질의 개수 비지 정말 하나하나 결합하여 둘이 다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내가 이렇게 강조를 해도 문제에 NaCl 줘놓고 NaCl은 나트륨 하나에 염화이온 하나가 결합한다. 맞아, 틀려? 틀리다니까요. 하나씩 결합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쟤네는 엄청나게 많은 개수로 결합하는데 비율이 1대 1이라는 뜻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엄청 많이 결합해서 덩어리로 다니는 애들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분자라고 불러요? 아니다 이거예요. 얜 분자가 아니에요. H2O처럼 정말 산소 하나에 수소 둘 딱 결합해서 셋이 다녀 이래야 분자지. 쟤는 분자가 아니에요. 그럼 이온 결합 물질은 분자가 아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결정. 더 정확하게는 이제 이온 결정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은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얘네는 겁나 많이 모여서 떼거지로 돌아다니니 상태가 뭐일 수밖에 없어요? 고체일 수밖에 없어요. 이만큼씩 모여다니는데 액체나 기체가 돼서 둥둥 떠다닐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온 결합 물질은 상온에서 고체고 많이 모여 있어서 고체이기도 하지만 얘네는 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사이에 이 결합이 전부 이온 결합으로 정전기적 인력으로 연결된 거다 보니 결합력이 대빵세요. 그래서 얘네들을 끊기 어려워서 상온에서 고체인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 몇 가지 밑줄 치겠습니다. 뭐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3차 더럽게도 길게 썼다. 즉 결정 분자가 아니다라는 소리죠. 결국 분자가 아니다 이 얘기를 길게 쓴 거고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한다. 그래서 플러스 전하의 양과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무조건 같고 이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의 전하량의 합이 0이 나와야 하고 쓸 때는 양이온 먼저 음이온 나중에 이거 쓴다는 얘기 길게 해놨고요. 이온 결합 물질 우리가 어떻게 다 외워요? 이 세상에 이온 결합 물질이 한두 개니? 다 외울 수 없으니 금속 비금속을 외워가지고 아이고 금속이 있네 이온 결합 그냥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까지는 어려운 게 아니고 그 다음 이온 결합 물질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는 왜 이렇게 다 쫙쫙 잘라봤어. 자, 공유 결합 물질 일단 갈게요. 얘네는 분자가 맞아요. 딱 정해진 개수만큼 결합하여 같이 다니는 게 맞고요. 그리고 공유 결합 물질 모두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애들 이걸 우리가 다 어떻게 다 외워요. 그냥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져 있네 공유 결합이겠다. 즉 분자로 존재하겠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을 비교해 보시면 첫째, 전기 전도성. 자, 이게 진짜 많이 나오는 특징인데 얘네 전기 잘 통하니 안 통하니거든요. 여러분, 이온 결합 물질 기본적으로 전기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해요? 자, 이온결합 물질의 대표적인 예가 소금이거든. 소금 전기 통합니까? 안 통해요. 소금 고체죠. 고체 덩어리 양쪽에 풀막 꽂고 전류 흘려봐요. 통하나 안 통하나? 안 통해요. 근데 소금은 전기가 안 통하지만 소금, 물은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소금은 안 통하는데 소금, 물은 통하냐? 차이가 뭐야? 뭐가 달라? 소금과 녹이면 어떻게 되는데? 그죠? 이거예요, 이거. 고체일 때 따딱따딱 붙어 있어요. 근데 녹이면 다 조각조각 갈라져서 양이온 따로 음이온 따로 돌아다니게 돼요. 그럼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따로따로 돌아다닐 수 있어야 전류가 통하는구나 라는 얘기가 되죠. 그럼 얘는 왜 전기가 안 통하냐? 고체는 왜 전기가 안 통하냐고 물으면, 자,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선 이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OX. 이온이 없어서 전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이온은 있어요. 양이온, 음이온. 이미 이온 결합을 했다는 건 이미 이온이에요. 이온은 있는데 뭐가 문제야? 얘네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는 게 문제야. 양이온, 음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여야 전기가 통하는 거고, 얘는 안 움직이니까 전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이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얘는 다 이미 이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온이 움직이냐? 물에 녹이거나 아니면 그냥 이 고체 자체를 가열하여 액체로 만들어도 돼요. 그래도 양이온, 음이온 다 쪼각쪼각 나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일 땐 전기가 안 통하지만 물에 녹이거나 아니면 고체 자체를 가열하여 바로 녹이는 걸 뭐라 그래요? 물에 녹이면 수용액, 고체를 바로 녹이면 이제 액체, 즉 용융시킨다 그래요. 용융. 둘 중에 하나를 하면 전기가 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체일 땐 안 통하지만 용융에 시키거나 수용액일 땐 통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유, 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냐 없냐의 차이다. 그 다음, 그럼 공유결합 물질은 전기 통하냐? 자, 공유결합 물질 전기 통해요 안 통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고체에서 안 통해요. 그리고 물에 녹였다. 이온 결합 물질 물에 잘 녹아요 안 녹아요?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아주 잘 녹아요. 99%의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아요. 왜 잘 녹는 거예요? 이온 결합 물질은? 자, 이온 결합 물질이 물에 잘 녹는 이유가 요 81쪽에 오른쪽 위에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뭔 그림인지 알겠어요? 양이온, 음이온이 원래 고체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이 돼 있었어. 근데 물에 넣었잖아요. 여러분, 물 분자 자체도 살짝 전하 띄는 거 알죠? 물이 살짝, 산소가 무슨 전하? 마이너스, 수소가 플러스. 물 분자는 이온이 아니지만 아주 약하게 정기적인 성질을 띠는 애예요. 그러면 내가 염화나트륨을 물에 녹이잖아요. 자, 양이온 주변엔 마이너스를 띠는 산소가 이렇게 둘러싸요. 물 분자가. 왜냐면 얘는 양이온이라서 마이너스인 산소가 얘를 좋아하거든요. 음이온 주변엔 누가? 플러스를 띠는 수소가 얘를 이렇게 둘러싸요.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 주변의 물 분자들이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얘네들을 다 조각조각 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염화나트륨이 물 분자에 둘러싸였다, 수화되었다 이렇게 불러요. 이온 결합 물질들은 양이온, 음이온이 전하를 띠기 때문에 물 분자 자체도 살짝 풀말을 띠니까 서로 좋아해가지고 물 분자가 이 양이온, 음이온 주변을 막 둘러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잘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1%의 99%의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지만 1%의 이온 결합 물질이 물에 안 녹는 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미 물에 안 녹는 이온 결합 물질을 중학교 때 배우셨어요. 앙금이라는 이름으로. 이 앙금이 다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근데 물에 안 녹는 이온 결합 물질인 거예요. 1%밖에 안 돼요, 이래들. 그래서 앙금 열심히 외웠잖아요. 흰색 앙금, 뭐 노란색 앙금 이런 애들. 기뻐하세요, 여러분. 안 나와요, 정확하게. 앙금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는다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잘 녹는다. 100%는 아니지만 잘 녹는 이유는 이거다. 얘네가 물에 들어가면 물 분자들이 얘네를 둘러싸는구나. 그래서 물에 잘 녹는 것이구나. 그럼 공유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냐? 자, 이제 이거는 공유결합 물질은 분자마다 다르다예요. 문제에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공유결합 물질은 대부분 잘 안 녹는데 녹는 것도 있다. 그럼 이건 결국 녹는 것도 있고 안 녹는 것도 있다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은 분자마다 좀 다른데, 대표적인 예로 설탕. 공유결합 물질이지만 물에 잘 녹거든요. 그러니까 공유결합은 녹기도 하고 안 녹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기본적으로 공유결합도 전기는 안 통하거든요. 그럼 녹이면
소금물은 전기 통하죠? 설탕물 통해요? 전기? 설탕물 전기 안 통해요. 공유결합 물질은 녹는 것도 있고 안 녹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녹아도 전기는 안 통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일 땐 안 통하고 녹이면 통해요. 공유결합은 고체일 땐 안 통하고 녹아도 안 통해요. 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왜 안 통하냐? 이온 결합 물질이 물에 녹았을 때 전기 통하는 이유에 정반대예요. 얘네는 물에 녹았을 때 양이온, 음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전류가 흐르지만 공유결합 물질은 애초에 이온으로 이루어진 애가 아니잖아요. 물에 녹아봤자 이온이 나오지 않아요. 이온이 없으니까 전기가 안 통하죠. 얘네는 다 분자예요. 물에 녹여봤자 분자가 떠다녀요. 분자 전하 뛰어요? 안 뛰어요? 안 뛰어요. 얘네는 이온이 아닙니다.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전기 통해봐야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는 입자가 있어야 전류가 흐르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물은 도체예요? 부도체예요? 물 전기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물 부도체야. 여러분, 물이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이온결합 물질이에요? 공유결합 물질. 그럼 전기 통하겠어? 안 통하겠어? 안 통해요. 그럼 이제 아니 물 묻은 손으로 전기 만지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물 묻은 손으로 만지면 안 되겠어요? 내 손에 물이 묻는 순간 이 물은 순수한 물이 아니니까. 여러분 내 손에 뭐가 있어요? 핥아봐요. 짜다발이에요. 소금기가 있어요. 내 손에 물이 묻는 순간 걔는 소금물이에요. 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순수한 물은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공유결합 물질은 부도체다. 전기 안 통한다. 딱 하나 예외가 있어요. 공유결합인데 혼자 전기 통하는 이상한 애가 딱 하나 있어요. 누구게요? 누구게요? 여러분 지금 다 쓰고 있어요. 샤프심, 연필심. 얘네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흑연, 탄소. 얘 비금속이죠. 탄소 대표적인. 비금속인데 얘만 전기가 통해요. 그래서 탄소로 이루어진 흑연만 유일하게 비금속인데 전기 통하는 예외고요. 나머지 비금속은 전기가 안 통해요. 탄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다 통하지도 않죠. 다이아몬드 전기 안 통하잖아요. 같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리고 나중에 아마 학교에서 하다 보면 공부 배우다 보면 탄소로 이루어진 애 중에 흑연, 다이아몬드 말고 다른 애들이 막 알려주는 학교들이 있어요. 뭐 그래핀, 탄소 나노 튜브. 이게요. 탄소로 이루어진 애들은 사실 대부분 전기가 통해요. 흑연, 그래핀, 탄소 나노 튜브. 다이아만 안 통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만. 걔만 또 특이해요. 그 이유는 나중에 뭐 화학을 하시면 화투를 하시면 나오겠지만 여튼 그래서 여기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의 전기 전도성 그냥 안 해요. 녹여서 하지. 고체일 땐 기본적으로 다 안 통하거든요. 이온이든 공유든. 녹여야 돼요. 녹였더니 통하더라? 그럼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녹였더니 안 통하더라? 녹여도 안 통하더라? 이런 공유 결합이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여기 안 써있네요. 자, 제가 여기다 써드리겠습니다. 예외. 어떤 예외냐? 공유 결합 물질인데 물에 녹으면 전기가 통하는 이상한 애들이 몇 개가 있어요. 자, 공유 결합인데 물에 녹이면 수용액에서 전기 통하는 물질, 전기 전도성이 있는 물질. 이게 진짜 한 손에 꼽을 만큼 있거든요. 누가 있냐? 아까 전에 봤던 HCl. 이거 분명 공유결합이거든요. 금속이 없어요. 근데 얘 염산 아닙니까? 산은 기본적으로 물에 녹으면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이온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쨌든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지니까 전류 흐르면 흐르겠네요. 산염기는 기본적으로 다 전기가 통하거든요. 근데 이온 결합 물질은 아니에요. 금속이 없어서. 얘, 그 다음에 얘. 암모니아 분명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근데 얘 물에 녹으면 뭐게요? 염기성. 얘는 산, 얘는 염기. 대부분 예외가 되는 애들이 산염기에 속하는 애들이에요. 물에 녹으면 이온화가 되는. 그 다음에 뭐 HF. 얘도 산이에요. 플로리나 수소라고 해갖고 물에 녹으면 수소이온 내놓는 산의 일종인데 이런 애들이 예외예요. 특히 요 둘이 함정으로 간혹 잘 나와요. 분명 공유결합인데 수용액에선 전기가 통해요. 아, 주의할 점. 수용액에선 통하지만 또 액체에선 안 돼요. 이게 이온결합 같은 경우는 염화나트륨이면 물에 녹여도 통하고 그냥 얘 자체를 가열해서 액체로 만들어도 통하잖아요. 얘네는 물에 녹여선 통하는데 얘네 자체를 액체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수용액일 때만 가능한 애들.
공유결합인데 물에 녹이면 전기 통하는 이상한 애들. 얘네 둘 정도는 예외적인 함정으로 간혹 나오기 때문에 외워두세요. 알겠죠? 요 정도를 빼고는 공유결합은 기본적으로 전기전도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끝이야? 얘 이온결합은 어떻게 이루어진 결합이냐? 쓸 때 이렇게 쓰죠.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 인력 이렇게 표현하죠. 이거 빼먹으면 안 돼요. 정자는 생략해도 되는데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끌어당겨서 붙은 거다라는 말을 지금 유식하게 쓴 거예요. 그죠? 풀막끼리 땡기는 힘을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불러요. 얘네 상온에서 기본적으로 고체고요. 내가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이 좀 헷갈린다? 그러면 소금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주 이온결합 물질의 정석이에요. 소금 상온에서 고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기전도성. 고체일 땐 전기 안 통해요. 하지만 녹이면 통해요. 왜? 녹이면 양이온, 음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존재 형태는 분자냐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얘 분자 아니죠? 분자가 아니면 뭐라 그래요? 결정. 이온 결정이라 하셔도 좋고요. 분자가 아니다라는 소리고, 분자가 아니다, 결정으로 존재한다, 혹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 같은 표현이야. 분자로 존재하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둘이면 둘, 셋이면 셋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얘는 그렇게 안 다니잖아요. 독립적으로 존재를 안 하는 것이고, 상온에서 고체야 녹는 점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높은 거죠? 상온에서 아직 못 녹은 거예요. 녹는 점이 겁나 높은 거야. 얘는 녹는 점이 높은 편입니다. 높다. 물에 대한 용해성 매우 좋죠. 자,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잘 녹는다는 뜻이에요. 공유결합 물질 비금속 꼭 기억하세요. 비금속 원소 사이에 전자쌍을 공유하여 이루어지는 결합이에요. 전자쌍 공유. 그리고 상온에서 공유결합 물질 무슨 상태? 주로 액기예요. 주로 액기. 주로 액체의 기체인데 주로라는 건 고도 있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 중에 고체로 존재하는 대표적인 얘가 흑연이에요. 얘가 탄소로 이루어졌잖아요. 탄소 비금속이잖아요. 수많은 탄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게 흑연이거든. 탄소 사이의 공유결합인데 고체인 몇 개 안 되는 물질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전기전도성 기본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흑연, 이것도 흑연 예외. 원래는 전기 안 통하는데 흑연만 통해요. 그리고 존재 형태는 얘는 분자가 맞아요. 이것도 사실 흑연은 예외예요. 흑연은 여러분 우리가 흑연을 표현할 때 C2 막 이렇게 쓰지 않거든요. 수많은 탄소가 모여있는 덩어리가 흑연이기 때문에 그냥 C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 탄소는 비금속 중에 다 좀 예외적인 애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얘는 상온에서 어쨌든 액체나 기체라는 거는 일단 녹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온 결합에 비해서 비교적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은 편입니다. 비교적 낮은 편. 그 다음 물에 대한 용해성은 이거는 아예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분자마다 다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안 녹는데 녹는 것도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많이 되는 것으로 보아 아마 안 녹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분자마다 좀 달라요. 자, 2번 이거 의외로 잘 나오는데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고 녹는 점이 높아요. 녹는 점이 높다는 건 잘 안 녹는다는 뜻이죠. 근데 녹는 거랑 힘을 줬을 때 뽀개지는 건 좀 달라요. 이온결합 물질은 좀만 힘을 주면 쉽게 부서져서 가루가 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소금 덩어리를 생각해보면 소금 덩어리를 망치로 통통통 치면 애가 금방 부서져가고 가루처럼 되거든요. 그럼 얘네는 왜 쉽게 부서지냐? 자, 이온결합 물질이 이렇게 생겼어요.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밑에 있는 놈은 반대죠.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 이런 식으로 위아래, 양옆, 사방팔방 반대되는 애들끼리 붙어갖고 정전기적 인력으로 서로서로 땡기고 있는 이게 이온결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 보면 음이온 근처는 양이온이 싹 둘러싸고 있고 양이온 근처는 음이온이 싹 둘러싸고 있어서 사방으로 정전기적 인력을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한테 힘을 빵 줘요. 힘을 빵 주면 자, 맨 위층에 한 줄이 풀마 맨 위층에 한 줄이 한 칸씩 밀린 거예요. 힘을 빡 줘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하고 마주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풀풀마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줄을 힘을 줘서 살짝 밀었더니 풀풀마마가 마주보네요. 어떻게 되겠어? 둘이 서로 밀어요. 반발력. 그럼 뽀개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열해서 녹이려면 이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을 다 끊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근데 힘을 빵 주면 얘네들이 한 칸씩 살짝 밀리잖아요. 풀풀마마가 마주보면서 애가 반발력에 의해서 부서지는 거야.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이 힘을 주면 쉽게 부서지는 이유, 힘을 주면 이온층이 이렇게 쓸게요. 밀리면서 같은 전압끼리 마주보게 돼요. 보게 돼요. 반발력이 작용하게 돼서 그래요. 반발력을 받는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힘 주면 얘가 살짝 움직이면 풀풀마마. 그럼 이제 뽀개지는 거예요. 알겠죠? 이온 결합 물질이 녹이기는 어렵지만 부수기는 쉽다. 되게 잘 나와요. 생각보다. 힘을 주면 이온층이 밀리면서 같은 전압끼리 마주보게 되어 반발력을 받는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민다. 반발력을 받는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왜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는 안 통하다가 녹이면 통하냐? 이유는 하나죠.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이냐 못 움직이냐. 그러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유롭게 나눠져서 움직이는 걸 우리가 한 단어로 뭐라고 해요? 뭘 한다. 붙어있던 애가 잘라져가지고 자유롭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돼서 움직일 수 있게 돼. 이걸 뭐라고 부르는데? 이거 뭐라고 부르는데? 못 들어봤어요? 세 글자! 이온화 한다고 표현해요. 즉 얘네들은 이온 결합 물질은 녹으면 이 녹는다는 게 물에 녹는 것일 수도 있고 그냥 가열해서 액체가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화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온화하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요게 녹아야만 전기가 통하는 이유예요. 근데 분자는 녹아도 이온이라는 게 안 나오기 때문에 중성 분자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전기가 안 통하는 것이고요. 되죠?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 여러분 얘 Na 풀이에요. 못하면 안 되죠. 얘 Cl 마예요. 그럼 얘네들 결합할 때 몇 대 몇의 개수비로 결합해요? 1대 1의 개수비로. 하나하나 결합을 해야 플러스 마이너스 빵이 되잖아요. 얘네들 결합하는 식을 표현할 때 자, 얘와 얘가 1대 1의 개수비로 결합하여 NaCl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이온화를 할 때는 반대로 NaCl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나눠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거는 나눠져 있던 애가 결합을 해서 이온 결합 물질을 형성했다는 뜻인데 칼슘 이온과 염화 이온이 얘네들은 몇 대 몇의 개수비로 결합해야 돼요? 칼슘이 몇 가예요? 몇 가요? 2풀. 그죠? 염화 이온 1마. 몇 대 몇의 개수비로 결합해야겠어요? 칼슘 하나에 염화 이온 2개. 이렇게 붙어야 돼요. 그럼 이걸 식으로 만약에 표현한다 치면 얘가 2풀이란 말이에요. 염화 이온은 1마니까 이게 몇 개 있어야 된다를 2개 있어야 된다를 앞에 표현하죠. 결합하기 전에는 앞에 큰 숫자로 표현하고 이게 결합을 하고 나면 양이온 먼저 음이온 뒤에를 쓰면서 결합을 한 후에는 작은 숫자로 붙여 표현하고 요 식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1대 2의 개수비로 결합하면서 얘와 얘의 이온 전하량비는 2대 1이다. 결합하는 개수비와 이온 전하량비가 다른 의미지. 구분할 수 있겠어요? 자, 누구들끼리 만든 전자쌍을 공유하냐? 비금속. 전자쌍 공유는 비금속끼리 하는 거예요.
비금속 원자들이 전자를 내놓아 만든 전자쌍을 공유하여 이루어지는 결합, 공유결합이고요. 누구는 18쪽은 안정하여 결합을 안 합니다. 얘네가 누구? 비활성기체. 이들은 자연 상태에서, 자, 비활성기체는 남들하고 같이 결합을 이루지 않아요. 그죠? 혼자 다니죠? 1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얘네는 왜 결합을 하지 않냐? 라고 물어보면 왜 결합 안 하냐? 화학결합을 형성하지 않는 이유, 전자와 관련하여 뭐라고 쓸 거예요? 뭐라고 쓸 거예요? 자, 원래는 18쪽 애들이 가장 바깥 껍질에 8개를 채워야 하잖아요. 그렇지만 누구만 예외예요? 헬륨만 2개죠. 그래서 헬륨을 꼭 예외적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가장 바깥 껍질에 헬륨은 2개, 나머지는 몇 개가? 8개가 모두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원자는 8개의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옥텟 규칙을 만족해서인데요. 사실 우리가 옥텟 규칙이라는 게 8개 채워지는 걸 옥텟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수소는 2개 채워지잖아요. 그럼 수소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2개 채워지는 애한테 옥텟 만족한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원래는 아니에요. 2개짜리는 옥텟이라고 안 하고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굳이 그걸 고등학교 때 표현을 안 하는데 가끔 알려주는 학교가 있어가지고 원래는 명확하게는 수소는 2개이기 때문에 옥텟에서 제외예요. 그래서 꼭 헬륨은 2, 나머지는 8 이런 식으로 예외를 넣어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여튼 자, 가장 바깥쪽 껍질에 여기 있군요. 헬륨은 2, 나머지는 8개가 채워지면 가장 안정해진다. 옥텟 규칙이라고 쓰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장 빈칸. 뭐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니. 수소는 원자 번호 1번, 원자가 전자도 하나, 전자도 하나. 헬륨은 원자 번호 2번, 원자가 전자 빵개. 2개라고 쓰시면 안 되죠. 탄소 원자 번호 6번, 원자가 전자는 4개. 여러분, 내가 2주기 15족 이러면 어떤 원소? 이거 딱 나와요? 나오게 외워놔요. 질소 원자 번호 7번, 원자가 전자 5개. 산소는 8번, 원자가 전자 6. 요거 하실 수 있으면 되고, 원래는 공유결합 모양을 제가 다 이거를 일일이 그리는데 우리 여기 화학 선행하신 분들도 많고 고1에서 이거 분자 구조 그리라는 거는 잘 서술형이 안 나오거든요. 요거는 뺄게요. 너무 미술 시간 같더라고. 예, 그리는 게 보통 그림으로 나오니까. 공유결합은 개수에 따라 단일결합, 그 다음 이중결합, 삼중결합으로 나뉘고요. 결합수가 많을수록 당연히 결합은 세서 끊기는 어려워집니다 라는 얘기예요. 12번은 지우셔도 돼요. 일단 여기까지 딱히 크게 어려운 거 없죠? 결합에 대해서는 간단합니다. 자, 88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지각과 생명체 물질의 결합 규칙성, 그냥 암기하시는 건데, 우리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뭐가 제일 많다고요? 지구. 아니, 지금 왜 시험을 몇 줄을 보고 있는데 지구 전체에서 가장 많은 원소가 뭐예요? 띠로리. 이럴 거예요? 여러분, 가장 많은 거 2번째 많은 것까지는 외워야 돼요. 지구. 첫 번째가 철이죠. 그 다음이 산소예요. 지구에 가장 많은 거랑 지각에 가장 많은 게 달라요, 여러분.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지구는 땅 파고 들어가서 저 해까지 보는 거고요.
지각은 겉에 껍데기만 보는 거고. 차이를 알죠? 지구 전체로는 철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이 산소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지각,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자, 껍데기 중에 가장 많은 원소는 산소, 그 다음이 규소예요. 그래서 여기 산소, 규소 정도까지는 외워주시고, 사실 얘네는 지각의 8대 구성 원소라 그래서 지각을 이루는 원소 8개까지는 외워주시면 좋겠지만 다 외우지는 마시고, 지각은 여기 3번째까지는 그래도 외워두자, 양심적으로. 산규알 4번째까지 외울까? 산규알철까지. 산규알철, 칼라칼마 이렇게 외우는데 다 외울 필요는 없으니 지각에는 산소, 규소, 3번째로는 알루미늄이 많고 철이 저 뒤에가 있다. 아니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지구 전체에는 철이 제일 많은데 지각에는 철이 저 뒤에가 있다? 무슨 의미인 것 같아? 철은 지구 안에 많다는 얘기죠. 왜 안에 많겠어요? 밀도가 커서 핵으로 가라앉았으니까. 언제? 마그마의 바다 때. 그죠? 마그마의 바다 시절에 이미 핵으로 많이 가라앉아서 몰려버렸기 때문에 지금 멘틀과 지각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각에서는 얘네들이 제일 많아요. 생명체에 가장 많은 원소는 우리 압니다. 산소와 탄소, 얘네들이 제일 많고요. 지금 쭉 보면 우주에 가장 많은 원소는 수소와 수소와 헬륨인데 지구나 지각이나 생명체에 가장 많은 원소에는 수소, 헬륨이 잘 안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들은 대부분 어디서 왔다는 얘기예요? 아니, 우주를 구성하는 수소와 헬륨들은 대부분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빅뱅 때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자. 수소는 새로 탄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소 새로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현재. 그럼 헬륨은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얼레리? 야, 우리 별의 진화를 배웠잖아요. 별의 내부에서 무슨 반응해요? 수소 핵융합 반응. 그래서 뭐 만들고 있어요? 헬륨 만들고 있죠. 지금 헬륨 탄생해요? 안 해요? 해요. 헬륨 새로 만들어져요. 그럼 수소는? 수소는 만들어져요? 안 돼요? 걔는 안 돼요. 수소를 만드는 핵융합 반응 있어? 없어요, 여러분. 수소는요, 빅뱅 때 만든 게 끝이에요. 더 이상 새롭게 탄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헬륨은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어. 그러면 지금 우주의 수소와 헬륨 질량비가 3대1 아니에요? 그게 빅뱅 때 이미 결정이 끝난 거거든요. 빅뱅 때 3분 지나고 수소와 헬륨, 원자, 핵까지 다 만들었잖아. 그때 이미 3대1이 결정이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별에서 헬륨을 자꾸 만드네요.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그럼 앞으로 시간이 오래 흐르면 헬륨의 양이 좀 늘어날 수도 있지 않겠어? 그럼 지금 3대1이었던 비율이 뭐 한 3대1.5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나? 지금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변하고 있다. OX. 변하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이건 X. 자, 여러분, 수소는 탄생이 안 돼요. 헬륨은 지금 만들 수 있는 게 맞기는 해. 그러나 별에서 열심히 수소 핵융합 반응해갖고 수소가 많아져서 질량비가 3대1에서 3대2쯤 가고, 자, 이렇게는 안 돼요. 왜냐면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헬륨은 우주 전체에 있는 헬륨에 비해 양이 진짜 손톱만큼도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열심히 핵융합 반응을 해서 수헬륨을 만들어도요, 우주 전체에 있는 양의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가 안 돼요. 너무 극히 적은 양이란 말이에요. 전체로 비교했을 때. 그래서 별에서 핵융합 반응한다고 해가지고 헬륨의 수소헬륨 질량비 3대1이 바뀌고 그러진 않아요. 그럼 결국 우주의 수소와 헬륨은 거의 대부분 그냥 빅뱅 때 만들어지고 끝난 애들이다 이거예요. 그럼 우주의 수소 헬륨이 98%가 넘는데 지구에 있는 지각이나 생명체 안에는 수소 헬륨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그럼 우리를 이루는 원소들은 빅뱅 때 온 게 별로 없네요. 그럼 주로 어디서 온 거겠어요, 쟤네들은? 저 탄소, 산소, 철 이런 애들은 어디서 만든 거예요? 야, 탄소, 산소, 철 어디서 만들었냐? 별의 내부에서. 별의 내부에서 물론 폭발을 해서 만든 건 이제 철보다 무거운 애들도 만들었지만 어쨌든 대부분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는 빅뱅 때 만든 것보다는 별에서 만든 애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전체를 이루는 원소는 주로 빅뱅 때 만든 거지만 지구나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는 별에서 만든 게 훨씬 많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 어쨌든 여러분 지구와 지각, 생명체 얘네들 가장 많은 원소와 두 번째 많은 원소 정도는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아까 하도 작아지고 앞삼 애들이 좀 꺼놨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공통적으로 지각에 산소 제일 많고 지구 전체로도 산소가 두 번째로 많고요. 그리고 생명체에도 산소가 제일 많고요. 일단 산소는 반응성이 크니까 이렇게 많은 게 이해가 돼요. 자, 우리 지각의 두 번째로 많은 규소를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생명체의 두 번째로 많은 탄소를 볼까요? 지각의 두 번째로 많고 생명체에도 두 번째로 많은 요 규소와 탄소, 얘네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 규소와 탄소의 공통점을 하나만 찾아봐요. 여러분들 배운 지식으로 충분히 찾을 수 있어. 둘이 족이 같죠. 원자과 전자가 4개, 둘이 같은 14족이에요. 그러면 지각과 생명체의 두 번째로 많은 원소가 둘 다 14족인 게 과연 우연인가? 14족 원소들의 특징이 뭐냐? 얘네 몇 개까지 공유결합이 가능? 4개까지 공유결합이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공유결합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개수가 4개예요. 그러니까 공유결합을 많이 할 수 있는 애들이 지각하고 생명체에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왜 공유결합 많이 하는 애들이 여기 들어있겠냐? 공유결합을 많이 할 수 있어야 그만큼 다양한 원소와 결합을 해서 수많은 물질을 만들지 않겠어요? 지각하고 생명체에 물질의 종류가 얼마나 많겠냐고요. 걔네들 많은 종류를 만들려면 수많은 애들과 공유결합을 해서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공유결합을 많이 할 수 있는 애들이 비중이 되게 높아졌다는 거예요. 구성하는. 그래서 우리는 요 규소와 탄소 두 번째로 많은 애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볼 거거든요. 자, 일단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요 규소에 대한 얘기. 자, 요 밑에 보시면 규소는 14족 원소예요. 여기 중간 밑에 있어요. 밑에서 네 번째 줄. 규소는 14족 원소예요. 원자과 전자가 당연히 4개. 그래서 최대 4개의 원자와 공유결합을 할 수 있어요. 4개까지 공유결합하는 애가 제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봐라. 얘는 공유결합을 4개까지 할 수 있어? 근데 사실 지각에는 산소와 규소가 제일 많으니 얘가 공유결합하는 주로 산소예요. 산소가 워낙 많으니까 규소가 공유결합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산소하고 제일 공유결합을 많이 한 상태로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 지각에 보면 자, 얘가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제가 규소를 여기 하나 그려볼게요. 규소는 SI.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4개까지 공유결합할 수 있지. 8개 채워야지. 근데 주변에 누가 제일 많아? 산소가 제일 많은 거야. 야, 산소 너 나랑 공유결합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산소, 원자과 전자가 6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공유결합을 해요. 근데 또 얘도 마찬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공유하고 이 밑에 놈도 산소랑 공유결합을 해요.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규소는 8개가 다 찼습니다. 4개의 산소와 공유를 해서 안전해졌어요. 문제는 산소들이에요. 지금 산소들은 2개까지 공유결합을 할 수 있는데 몇 개밖에 못했냐면 하나밖에 못했죠. 그래서 지금 산소들은 전자가 하나씩 모자란 상태네요. 맞습니까? 자, 전자가 모자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선가 하나를 얻어와서 채우려고 해요. 얘도 하나 얻어오고요. 얘도 하나 얻어오고 얘도 하나 얻어오고 얘도 하나 얻어와요. 그래서 이 산소들은 하나씩 모자란 전자들은 어디선가 하나씩 지들이 알아서 얻어와서 채워요. 그래서 8개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산소 입장에서는 일단 전자 하나를 얻었네요. 하나는 공유를 하긴 했는데 여러분 이거 우리 화학을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공유결합이라는 게 정말 산소와 규소가 이 전자쌍을 딱 50대 50으로 똑같이 정말 나눠 먹어요? 안 그래요. 실제로 이 전자쌍을 땡기는 능력이 둘이 달라요.
둘 중에 누가 더 땡기는 힘이 세요? 산소가 훨씬 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산소 입장에서는 자, 하나는 어디서 지 힘으로 얻어왔어요. 그리고 요 전자쌍은 말로는 공유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가 좀 더 세게 땡기고 앉았죠? 맞아요? 그러면 산소 입장에서는 자, 하나 얻었고 규소 전자 하나도 마저 지가 뺏은 것 같은 상황이네요. 그래서 산소 입장에서는 전자를 2개 얻은 것 같은 상태가 돼서 이 산소 하나당 전자 2개 얻었다. E 마이너스에 전하를 띠게 됩니다. 요 산소 하나도 E 마이너스, 산소 하나당 E 마이너스짜리 전하를 띠게 돼요. 그럼 규소 입장에선 어떻겠어요? 자, 나는 8개를 채우고 싶어서 공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작 산소가 다 지 쪽으로 뺏어갔어요. 그럼 규소 입장에선 지 전자 4개를 다 뺏긴 것 같은 상황이 되겠네요. 전자 4개 이름은 뭐예요? 플러스. 얘는 4 플러스 양이온 같은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산소는 하나당 마이너스 2짜리, 규소는 하나당 플러스 4짜리 이온 같은 상태가 돼서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는 지금 규소 하나에 산소 4개가 붙었지만 실제 모양이 십자가 모양은 아니죠. 마치 메테인처럼 이렇게 정사면체 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가운데에는 규소가 네 꼭지점에 산소가 붙어 있는데 규소는 4풀, 산소는 하나당 2마의 전하를 띠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 사면체 전체 전하를 다 더해봐요. 얼마가 나오나? 마이너스 4가 나오죠. 산소는 다 해서 마이너스 8, 규소 하나당 플러스 4, 다 더하니까 마이너스 4가 되네요. 그래서 얘는요 Si, 규소 하나에 산소가 4개 붙은 상태에서 마치 사가의 음이온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저 덩어리 하나가 SiO4 4-. 자, 얘를 규산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얘가 모양이 이렇게 정사면체 구조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정사면체 구조를 이룬 이 아이에게 다른 이름도 있어요. 규산염 사면체다. 이렇게도 불러주고요. 이 규산염 사면체의 식이 SiO4 4-인 것이고요. 얘를 규산이온 혹은 모양을 따서 규산염 사면체 이렇게도 불러요. 이 규산염 사면체가 통째로 4- 이온과 같은 그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마치 사가 음이온 한 덩어리와 같은 성질을 가져서 주변에 있는 다른 양이온들과 이온 결합 같은 걸 막 해요. 근데 알다시피 양이온은 주로 누구예요? 금속 아니겠어요? 땅에는 금속들도 많거든요. 뭐 알루미늄, 철 뭐 이런 애들. 그래서 이 규산염 사면체가 주변에 있는 알루미늄이나 철 이런 애들이랑 막 이온 결합 같은 걸 해가지고 여러 가지 광물을 만들고 이게 나중에 돌 되고 이런 게 이제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규산염 사면체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규소 하나에 산소 4개가 붙은 건데 이게 한 덩어리의 음이온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 사가의 음이온처럼.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금속 양이온들과 막 이온 결합 같은 걸 한다. 사실 얘 자체가 되게 웃긴 놈인 게 지는 요 규소와 산소 사이의 이 결합. 이거는 무슨 결합에 속해요? 그래서 이거 공유 결합이에요? 이온 결합이에요? 규소와 산소 사이의 저 결합은. 이거 공유예요. 보시면 얘네들 전자쌍을 공유하여 이루어진 결합이에요. 어쨌든 산소가 조금 더 땡기긴 하지만 공유는 공유란 말이죠. 지는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덩어리 자체는 또 이온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특이한 애죠. 이게 규소의 어떤 특징 때문인데 사실 이 규소가 알잖아요. 금속도 비금속도 아닌 얘 중금속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가져요. 그리고 또 4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걸 규산염 사면체라 합니다. 자, 우리 지각에 있는 암석, 돌멩이 말하는 거예요. 지각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의 92%는 다 이 규산염 사면체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붙어서 만들어진 애들이에요. 그래서 규산염 사면체에 여러 다른 것들이 붙어가지고 만들어진 돌, 이런 것들을 규산염 광물이라 부르는 겁니다. 여기 다음 페이지 규산염 광물. 규산염 사면체를 중심으로 다른 애들이 막 붙어갖고 만들어진 돌을 규산염 광물이라 부르고 지구 전체 아니에요. 지각에 규산염 광물이 비율로
규산염 광물이 92%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돌멩이 주스면 92%의 확률로 규산염 광물이란 얘기예요. 근데 8%는 저 규산염 사면체로 이루어지지 않은 광물도 있는 거거든요. 규산염 사면체로 이루어지지 않은 광물을 비규산염 광물이라 그러고 얘네가 8%인데 규산염 광물이 너무 많다 보니 다 외울 수가 없고 차라리 비규산염 광물을 외워두는 게 빨라요. 그래서 규산염이 아닌 광물의 대표적인 예의 이제 석탄. 대표적인 탄소로만 이루어진 애 아니겠어요? 흑연 뭐 이런 애들이 여기 속하겠죠? 얘네는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으니 규소와 산소는 안에 없거든요. 또 누가 있냐면 그 석회성, 석회암. 얘가 주성분이 뭐냐면 탄산칼슘이에요. 근데 탄산칼슘의 화학식이 뭐야? CaCO3. 여기 보세요. 규산염 있나? 없죠. 얘는 탄산칼슘으로만 이루어진 애기 때문에 비규산염 광물의 속이에요. 그래서 규산염 광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비규산염 광물인 애를 몇 개 외워두시는 게 더 빠릅니다. 얘네는 규산염이 아니다. 요 정도로. 그러면 규산염 광물을 우리가 다 외울 순 없고 종류 몇 개만 좀 알아보자. 요 규산염 광물들을 종류대로 표현한 게 이 그림인데 이게 뭔 그림이냐면 이게 지금 규산염 사면체예요. 근데 아까 규산염 사면체가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가운데에 규소 쏙 들어가 있고 나머지 네 꼭지점에 산소가 붙은 이런 형태잖아요. 이거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가운데 규소 하나 있고 네 꼭지점에 산소가 이렇게 붙어있는 이런 모양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 그림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가운데 규소가 있고 산소가 이렇게 네 꼭지점에 있는데 내가 위에서 이 내려다본 그림인 거예요. 자, 이 독립형 구조가 뭐냐면 보세요. 규산염 사면체들이 많이 모여서 이루어진 돌이긴 한데 그냥 모여있기만 한 거예요. 규산염 사면체 따로따로 이 애들이 모여갖고 뭉쳐서 만들어진 돌, 이게 독립형 구조의 암석, 돌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단사슬을 보세요. 얘네는 단순히 모여만 있는 게 아니지. 요 봐봐라. 요 산소를 요쪽 규산염 사면체랑 요쪽 규산염 사면체가 지금 같이 쓰고 있죠. 하나의 산소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산소 하나를 옆에 놈이랑 같이 쓰면서 연결돼 있어. 이게 한 줄로 연결됐어. 이러면 단사슬 구조라고 불러요. 얘는 모여만 있는 거지 산소를 같이 쓰진 않아요. 그죠? 여기 있는 4개의 산소는 100%얘 거예요. 하지만 얘는 아니에요. 요 산소는 이쪽 사면체와 이쪽 사면체가 지금 반반 나눠 먹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단사슬이에요. 이렇게 산소 공유를 좀 더 해가지고 2줄이 되면 복사슬이라 그래요. 한 줄짜리 모양이 되면 단사슬, 2줄짜리가 되면 복사슬. 잘 보시면 단사슬에 비해 복사슬이 공유하는 산소수가 더 많아졌죠. 얘는 지금 하나의 사면체에 4개 중에 2개만 옆에 놈이랑 같이 쓰지만 얘 보세요. 지금 3개를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죠? 공유하는 산소수가 늘어났어요. 옆에 애랑 같이 쓰는 산소수가. 이게 점점점 공유하는 산소수가 늘어날수록 줄 개수가 늘어나서 여러 줄이 돼가지고 얇은 판처럼 되면 이제 판상구조라고 불러요. 그리고 얘는 뭐냐? 모든 산소를 옆에 놈과 다 공유해서 덩어리로 뭉친 거예요. 이런 걸 망상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쪽으로 갈수록 밑에 보실래요? 이쪽으로 갈수록 공유하는 산소수가 많아지고 있어요. 공유하는 산소수가 많아지면 특징이 어떻게 해요? 야, 그냥 산소는 나 혼자 다 쓰는데 지들끼리 모여만 있는 거랑 산소를 하나씩 공유해서 연결돼 있는 거랑 어느 쪽이 결합력이 세겠어요? 공유를 할 때가 결합력이 세죠. 여기서 말하는 결합력이 세다는 무슨 의미냐? 끊기 어렵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잘 안 부서지는 돌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망상 쪽으로 가서 공유하는 산소수가 많아질수록 돌멩이가 잘 안 부서지는 거예요. 단단한 거지. 그럼 잘 안 부서지면 어떠냐? 오랜 세월이 지나도 돌이 부서질 확률이 적은 거예요. 우리가 돌들이 오랜 시간 굴러다니면서 부서져갖고 흙이 되는 걸 뭐라 그럽니까? 한 단어로 뭐라 그래요? 돌이었는데 오랜 세월 굴러다니면서 물과 바람을 맞으면서 애가 부서져서 흙이 됐어. 이거 뭐라 그럽니까? 2글자. 에라이
상식이 부족한 사람들아. 풍화됐다, 풍화됐다. 들어봤어요? 오랜 세월 부서져서 저기 흙 되면 풍화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공유하는 산소수가 많을수록 잘 안 부서지죠. 풍화가 잘 되겠어, 안 되겠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애들일수록. 그래서 공유하는 산소수가 많을수록 여기 밑에 보세요. 풍화에 강한 정도. 이쪽으로 갈수록 풍화에 강하다. 즉, 잘 안 뽀개진다는 소리예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애들이 보존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이해되었습니까? 아주 좋아요. 자, 독립형 구조의 대표적인 돌, 감람석. 돌 이름이 좀 어려워요. 독립형 구조의 대표적인 돌이 감람석. 그 다음 단사슬 구조가 휘석, 복사슬, 각섬석, 판상, 흑운모, 망상의 석영장석.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이 대표 암석들은 이름을 외워야 됩니다. 얘네들 이 그림 줘놓고 대표 암석으로 누가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림 보고 이게 무슨 형 구조지?를 찾으신 후 얘의 대표적인 돌 이름이 뭐가 있구나. 요거 하나씩은 외워놔야 돼요. 얘는 나와요. 이건 답이 없어. 그냥 암기하는 습밖에. 그래서 외워두세요. 대표 돌 이름.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이제 요 보세요. 감람석이 대표적인 그 독립형 구조의 돌인데 여기 깨짐과 쪼개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깨짐과 쪼개짐이 뭐냐면 제가 판상구조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판상구조 대표적인 예가 흑운모잖아요. 실제로 흑운모가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이렇게 육각형인데 육각기둥?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흑운모가. 이름이 흑운모인 걸로 봐서 색깔이 꺼먹겠죠. 자, 근데 이 육각기둥의 흑운모를 망치 같은 걸로 통통통 치면요, 얘가 뽀개지는데 어떻게 뽀개지냐면 와장창 뽀개지는 게 아니라 요 육각기둥 모양이 얇은 판 모양으로 한 겹씩 벗겨져요. 껍질처럼 육각판 모양으로 이렇게. 그 이유가 뭐냐? 얘가 지금 판상이잖아요. 얇은 판, 그 밑에 판판이 이 판들이 이렇게 겹겹이 쌓여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 사이사이는 산소를 공유하고 있으니 결합이 강하지만 판과 판, 요 두 판 사이는 지금 공유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결합이 약한 거야. 그러니까 통통통 치면 결합이 약한 부분 기준으로 그쪽만 주로 쪼개지는 거야. 여기가 잘라지는 게 아니라 산소와 산소 사이의 공유가 없는 쪽을 기준으로 잘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 여기는 지금 산소를 공유하고 있지만 이쪽은 공유를 안 하잖아요. 이런 애들 때리면 공유 안 하는 쪽, 약한 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치면요, 와장창 깨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모양대로 이렇게 쪼개지는 성질이 있어요. 이런 걸 쪼개진다고 해요. 반면 깼더니 유리컵처럼 특별한 모양 없이 와장창 깨지더라. 이런 게 이제 깨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애들이 깨지냐? 이런 애들. 얘네는 어디도 공유 결합을 안 하니까 정해진 데에서 갈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그때그때 깨지는 거고. 망상 구조인 애들 같은 경우도 모든 곳에 다 공유 결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유난히 약한 데가 없는 거죠, 딱히.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주로 깨지고. 이렇게 산소 공유 결합 하는 부분과 안 하는 부분이 정해져 있는 애들은 보통 쪼개지는 성질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휘석, 각섬석, 흑운모 얘네들은 쪼개집니다. 얘네는 공유결합 하는 부분이 있고 안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반면 하나도 하는 애가 없는 애는 오히려 깨지죠. 전부 다 공유결합하는 석영은 깨져요. 장석이 조금 특이한데 얘는 전부 다 공유결합을 하지만 쪼개지는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얘는 좀 예외적으로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충 이런 특징이 있다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석영이 얘도 육각기둥이라고 하잖아요. 석영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석영은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봤죠? 이거 자수정이라고 들어봤어요? 자수정? 석영이 원래 색깔이 하얘요. 근데 이 안에 뭔가 물질이 포함돼서 이제 보라색으로 빛나는 애가 있어요. 석영 중에서도 그런 애를 자수정이라고 하고 보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석영이라는 애는 정말 깨면 와장창 깨져요. 정해진 모양이 없이 그냥 지법대로 이런 것들이 깨지는 성질을 가진 애예요. 그래서 가끔 요 쪼개지는 거랑 깨지는 게 누가 쪼개지냐 누가 깨지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가끔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요런 차이점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좋습니다. 요거는 달달 외우셔야 되는 부분. 됐습니까? 자, 지각이에요. 지구 아니고.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누가 제일 많다 그랬어? 지각. 산소, 휴소.
다는 못 외워도 첫 번째, 두 번째 것까지는 기본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산소, 구소. 생명체 중에서 누가 많아요? 탄소, 산소, 탄소, 산탄이에요. 산탄. 2개 정도 내어둡시다.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대부분, 얘네 둘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광물이죠. 아까 뭐라고 불렀어요? 규산염. 징글징글하게 많이 들을 거예요. 규산염. 자, 규산염 광물이 92%죠.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대부분은, 자, 탄소를 중심으로 얘도 공유결합 4개까지 할 수 있잖아. 아까 규소랑 비슷하게. 공유결합 4개에서 우리 몸에 산소 제일 많으니까 산소도 결합하고 이제 수많은 다른 애들이 여기 와서 붙어요. 규소를 중심으로 산소가 붙으면 규산염이라고 부르고, 탄소 중심으로 산소 및 기타 등등이 붙으면 이걸 뭐라 그래요? 탄소 화합물이라 그래요. 규소에 산소 붙으면 규산염, 탄소에 산소 뭐 그 외에 기타 등등이 붙으면 탄소 화합물. 근데 이 탄소 화합물을 다른 이름으로 부를 때 유기물이라고 불러요. 유기물하고 무기물 많이 들어봤죠? 정확한 차이가 뭔지 알아요? 유기물과 무기물. 유기물은 탄소를 중심으로 다른 애들이 붙은 애들이 주로 유기물이고요. 무기물은 탄소가 없는 애들을 말해요. 그럼 유기물은 주로 탄소, 수소, 산소 이제 이런 애들이 가장 핵심으로 많이 구성되고,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나트륨이나 철이나 이제 이런 애들이 붙는 건데, CH5로 이루어진 저 유기물들은, CH로만 이루어진 유기물들도 물론 있는데, 이런 유기물들은 특징이 뭐냐? 일단 불에 잘 탑니다. 이게 유기물인지 무기물인지 모르겠어? 불 붙여본다고 생각해봐요. 잘 타면 유기물이에요. 안 타면 무기물이고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탄수화물. 자, 탄수화물 불에 타요, 안 타요? 여러분, 식빵 불 붙이면 타게요, 안 타게요? 겁나 잘 타요. 일단 불에 잘 타면 유기물이에요. 근데 모래 불에 타요? 안 타잖아요. 이러면 무기물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무기물인 애들은 주로 탄소가 없거나 있어도 아주 적어요. CO2, 탄소가 있지만 불에 안 타고, 이런 애들은 이제 무기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탄소 화합물이 다른 이름으로 유기물이고요. 규소 1개를 중심으로 산소 몇 개? 4개가 붙은 무슨 결합? 공유결합을 해갖고 붙은 정사면체 모양을 이루는 규소 하나에 산소 4개가 공유결합하여 정사면체 모양을 이루는 이 물질의 이름 규산염 사면체라고 부르고요. 규산염 사면체. 규소는 14족 원소로서 원자과 전자 4개, 그래서 공유결합도 4개까지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 규소의 전자 배치? 이거 그냥 그리란 얘기예요. 규소가 원자번호 14번이죠.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그리시고, 세 번째 껍질에 4개에서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4개 있구나. 요거 확인해서 그려보시라는 거고요. 키면 덥고, 끄면 춥고, 키면 자고. 자, 1개의 규소와 4개의 산소가, 이게 규산염 사면체입니다. 규산염 사면체. 한 개의 규소와 4개의 산소가 무슨 결합? 공유결합을 해요. 그래서 정사면체 모양이 된 이놈이고요. 얘가 규산염 사면체고요. 이 규산염 사면체로만 이루어진 돌도 있고, 여기에 다른 게 막 이제 추가로 붙은 돌도 있고 그래요. 종류마다 좀 다른 것이고. 규소의 전하량이 얼마냐? 아까 플러스 4가라 그랬어요. 규소 하나당. 산소는 하나당 마이너스 2. 근데 이런 게 8개 있잖아요. 그래서 다 더하면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 4가의 이온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자, 규산염 사면체는 그래서 음전하를 띄어요. 결합 구조 보시면 그냥 규소 하나에 산소 4개 붙어서 아무 산소도 공유를 안 하는, 얘가 아까 뭐라 그랬냐? 독립형 구조. 독립형. 여기에 규소와 산소의 이거 결합 개수 비를 의미하는데, 이게 사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저 이거 외워서 시험 보라는 학교 한 번도 못 봤는데 얼마 전에 딱 하나 있었어. 이거 외우라는 학교가 딱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망토에선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외우라고 할 때나 외우세요. 요거는 그냥 무슨 의미인지만 아시면 이게 1대4다. 아, 규소 하나에 산소 4개 붙은 비율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자, 독립형 구조의 대표적인 광물 아직 못 외우셨죠? 감람석. 이름이 좀 어려워갖고 감람석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한 줄로 연결되면 이게 단사슬이에요. 단사슬 구조의 대표적인 돌로는 휘석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휘석. 이 단사슬 구조의 1대3이 무슨 의미냐면 이게 규소 하나에 산소가 4개 붙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쪽 산소 하나를 얘랑 같이 쓴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 그리고 이쪽 산소도 옆에 놈이랑 같이 쓸 거 아닙니까? 얘도 이쪽 놈이랑 같이 써요. 그러면 요 규산염 삼연체 기준 규소 하나당 산소가 하나, 둘, 자 같이 쓰는 건 0.5개만 내 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0.5, 0.5 하나 해서 1대3이 되는 거예요. 옆에 놈이랑 같이 쓰는 건 0.5개만 내 거라고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 개수비가 1대3이 된 거예요. 요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일단 끝까지 채워보고 얘는 2줄짜리죠? 복사슬입니다. 복사슬. 2줄짜리 복사슬. 어디 갔어? 감람석, 휘석, 각섬석입니다. 대표적인 얘는 각섬석. 그리고 이게 여러 줄이 되면 얇은 판 모양이 돼요. 판상. 이게 흑운 모예요. 대표적인 예로. 그리고 모든 산소를 다 공유해갖고 덩어리가 되면 망상. 이러면 석영과 장석이 대표적인 예시예요.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망상구조 쪽으로 갈수록 공유하는 산소수가 늘어나죠? 그래서 풍화에 강해진다고 했어요. 자, 그럼 망상 쪽으로 갈수록 규소 한 개당 결합하는 산소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죠. 얘는 규소 하나당 산소 4개를 혼자 다 먹었는데 가면 갈수록 옆에 놈이랑 나눠 먹잖아요. 공유하는 산소수가 많아질수록 규소 한 개당 결합하는 산소수는 적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잘 말의 의미를 구분을 잘 하시면 되겠고. 다음 탄소화합물은 아까 전에 제가 유기물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어요. 당연히 얘도 14족입니다. 규소와 공통점이 있어요. 원자과 전자 4개, 그래서 공유결합도 4개까지 할 수 있고 탄소는 원자 번호 6번이니까 전자 배치 그려보시면 돼요. 첫 번째 껍질에 둘, 두 번째 kop질에 넷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도 원자과 전자가 4개구나.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이 결합 방식이 예전에는 책에 있었는데 지금은 책에서 빠졌어요. 근데 학교 학습지에 가끔 주는 학교도 있긴 해갖고 그냥 얘만 들어보자면 탄소가 4개까지의 공유결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4개의 팔을 가지고 있다. 이 공유결합할 수 있는 부분을 팔이라고 불러요. 짝대기. 그래서 탄소는 무조건 짝대기 4개를 채워야 돼요. 근데 이 탄소는 다른 탄소하고도 공유를 잘해요. 또 옆에 다른 탄소하고도 공유를 잘해요. 누구랑 공유하든 어쨌든 얘는 짝대기 4개만 채우면 되거든요. 이 탄소들은. 그래서 또 옆에 탄소랑 공유를 해요. 짝대기 4개 뭐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이제 다른 애들이 막 와서 붙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탄소들이 옆으로 연결돼가지고 길게 만들어지면 우리가 이걸 사슬 모양이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사슬 모양을 이루었다. 그리고 이 탄소는 그럼 몇 개까지 연결이 되나요? 이론적으로는 무한대로 돼요. 그래서 이 탄소가 막 수백 개 연결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겁나 큰 분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고분자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다른 애들이 와서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한 종류만 딴 걸로 바뀌어도 다른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물질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탄소 화합물로 수많은 물질을 이루어서 우리 몸에 필요한 많은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종류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다 기본은 얘네들이에요. 탄소가 어떻게 연결돼서 여기에 뭐가 와서 붙었냐에 따라 종류가 다 바뀌는 거란 말이죠. 엄청나게 많은 물질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사슬이고요. 중간에 탄소가 이렇게 하나씩 튀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가지 달린 사슬, 줄여서 가지 모양이라 그래요. 나뭇가지처럼 튀어나갔다. 가지 달린 사슬. 그리고 이렇게 동그라미
동그라미처럼 됐어요. 동그라미처럼 돼도 탄소 하나당 짝대기 4개만 만족하면 돼요. 상관없어요. 짝대기 4개 만족하면 이건 고리예요, 고리. 동그라미처럼 되면. 둘이 이중결합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하나, 둘, 셋, 4개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2중. 이러면 3중. 4중은 없어요. 3중까지가 끝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문제가 예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다음 중 탄소화합물의 모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해놓고 이런 식의 구조를 그려놓는 거예요. 막. 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구조죠. 왜? 짝대기 5개를 가졌잖아요. 무조건 4개만 맞춰줘야 돼요. 알겠죠? 어떻게 결합하든 좋으니 4개만 맞추면 된다. 이게 탄소의 특징이고, 여기 밑에 있는 애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할 내용의 약간 기본 소개 정도라서 요거는 오늘 채우고 끝낼 겁니다. 자, 우리 지금 지각과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를 했잖아요. 우리 몸을 이루는 물질이 대부분 탄소화합물,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유기물. 그럼 우리 몸에 유기물만 있어요? 무기물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을 이루는 물질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제가 뭐라고 물었죠? 우리 몸을 이루는 원소라고 묻지 않았어요? 우리 몸을 이루는 물질이라고 물었죠. 원소는 산소, 탄소예요. 근데 원소 말고 물질. 물. 우리 70%가 물이잖아요. 그죠? 물. 유기물이에요, 무기물이에요? 무기물이죠. 물 일단 탄소 없고 불에도 안 타고요. 대표적인 무기물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에는 무기물인 물이 제일 많고 두 번째로 많은 게 뭐예요? 우리 몸에. 물 다음. 이 습자지 같은 지식을 봐. 얕은 지식. 한 번 물어보고 두 번째 물어보면 뚫려. 물이 제일 많아. 두 번째. 탄단지 중에 있어요. 하나만 골라봐요. 지방. 너는 당장 헬스장으로 가세요. 내 몸에 지방이 두 번째로 많으면 당장 운동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단백질이 두 번째로 많아요. 지방이 두 번째로 많으면 지금 당장 운동하러 가셔야 돼. 우리 몸에 단백질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가 지방이 지질인데,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단백질. 단백질은 유기물이에요, 무기물이에요? 얜 유기물이 맞아요. 단백질은 불에 타도 잘 타. 고기 내 살 태워봐라, 잘 타지. 고기 잘 탄다고요. 그래서 우리 몸은 무기물도 있고 유기물도 있고 두 종류가 다 있어요, 우리 몸에는. 근데 가장 많은 건 무기물, 물이고 두 번째로 많은 단백질부터 이제 유기물에 속한단 말이죠. 즉 탄소화합물에 속해요. 여기가 우리 몸을 이루는 유기물들의 종류를 몇 가지 적어놓은 거예요. 이 중에서 얘가 제일 많은데 나머지 애들도 다 우리 몸에 있어요. 그러면 탄수화물, 자, 원소, 탄수화물, 얘네 다 탄소화합물들이기 때문에 이건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C는. 알겠습니까? C는 기본으로 깔고 여기에 HO가 붙으면 탄수화물. 여러분, 탄수화물이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음료수나 이런 과자를 하나 사가지고 뒤에 성분표를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이름에 당자 붙은 애들 있어. 무슨 당, 올리고당, 설탕, 이당, 과당 이런 애들 있잖아요. 싹 다 탄수화물이에요. 이름에 당자 붙으면 다 탄수화물이에요. 종류가 진짜 많아요. 왜냐면 아까 전에 결합 형태를 봐봐. 얘를 이렇게 막 결합하다가 한 종류만 딴 걸로 바뀌어도 다른 물질이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종류를 가질 수 있어. 그래서 탄수화물은 다 CH5로 이루어져 있지만 종류는 무지하게 많고, 이 단위체라는 이름이, 여러분 탄수화물을 먹었어. 내 몸에서 소화가 되겠죠? 가장 작은 알갱이가 되면 뭐가 돼요? 소화가 끝나면?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워요. 탄수화물이 완벽하게 소화가 끝나면 뭐가 된다? 들어는 보셨나? 포도당이 된다. 포도당! 알죠? 이 포도당이 화학식이 C6H12O6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소보단 단위체가 큰 거예요. 구성 원소는 CHO. 근데 이런 애들이 여러 개 모인 덩어리가 포도당이잖아요. 근데 이 포도당이라는 덩어리가 또 여러 개 모이면 탄수화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결합하냐에 따라 수많은 탄수화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서 먹었을 때 소화돼가지고 만들어지는 가장 작은 알갱이, 이게 단위체예요. 원소보단 단위체가 크지만 이 단위체가 탄수화물을 이루는 기본 알갱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단위체가 여러 개 모이면 이 탄수화물 같은 애가 되잖아요. 이런 애를 중합체라고도 불러요. 여러 개의 단위체가 모여서 이루어진 덩어리 중합체. 그 중에서 탄수화물의 단위체는 포도당인 거예요. 포도당이 모여서 수많은 탄수화물이 된다. 탄수화물 무슨 역할을 해요? 내 몸에서 먹으면. 중학교 때 뭘 한 거야? 먹으면 탄수화물이 내 몸에서 뭘 해요? 에너지 내죠, 에너지.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탄수화물만 에너지 내요? 또 누구도 낼 수 있어요. 단백질, 지방도 내요. 근데 누가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단백질, 지질도 낼 순 있는데 탄수화물 내 몸에서 다 쓰고 모자라? 그럼 그 다음에 단백질 쓰는 거예요. 그래도 모자라? 그럼 그 다음에 지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빼려면 탄수화물 다 쓰고 그래야 그 다음에 살이 빠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단백질은 구성 원소가 얘도 탄소화합물이니까 CHO는 기본이고 여기에 하나가 더 붙어요. 얘는 질소, N이 하나 더 붙어요.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들어봤죠? 아미노산이라 그러는데 탄수화물의 단위체인 포도당은 이거 한 종류지만 아미노산은 종류가 20종류나 돼요. 그래서 이 20종류의 아미노산들을 어떻게 잘 연결해보면 또 수많은 단백질이 나오는 거죠. 자, 단백질은 일단 뭐 에너지 낼 수 있는 건 기본이고요. 근데 얘는 에너지 내는 것보다는 사실 다른 데 더 많이 써요. 어디에 쓰냐? 내 몸을 구성하는데. 머리카락, 피부, 우리 근육 다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근육이나 머리카락, 피부 이런 우리 몸을 이루는데 훨씬 더 많이 쓰고 이 단백질이 뭐의 주성분이냐면 그 효소하고 호르몬의 주성분이에요. 우리 중학교 때 소화효소 배웠잖아. 아밀레이스, 펩신, 트립신 막 배웠던 기억나죠? 이거 다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호르몬, 생장 호르몬, 뭐 항이뇨 호르몬, 에스트로겐 배운 기억나죠? 대부분 다 단백질이에요. 효소와 호르몬의 주성분이 전부 단백질이다 보니 얘네들의 역할이 뭐냐?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능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의 역할에 우리의 생리 기능을 조절한다는 표현이 들어가요.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을 단백질이 만드는구나. 이렇게. 탄수화물한테는 이런 표현 안 써요. 생리 기능 조절한다는. 걔는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단백질은 누구냐? 항체의 주성분인데 항체가 뭐 하는 애들이야? 항체. 코로나를 겪으면서 들은 게 없습니까? 항체. 병을 걸리지 않게 병균이 들어오면 이제 물리쳐주는 애들이잖아요. 이게 주성분이 다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항체의 주성분이어서 우리가 이걸 면역작용에 관여한다 혹은 면역기능에 관여한다 이런 표현도 써요. 그러니까 단백질은 하는 일이 되게 많아. 에너지만 내는 게 아니라 효소, 호르몬, 항체, 우리 몸 구성 이런 거를 얘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 나오면 다 단백질에 대한 설명이고 우리가 보통 지방이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지질이에요. 지질에 지방이라는 종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질은 얘도 CHO 딱 3개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지질의 단위체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인데 제가 적어드린 이유는 이건 안 외우셔도 돼서 그래요. 그냥 참고상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얘도 당연히 에너지를 낼 순 있어요. 낼 순 있고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중성지방 누구나 사람은 몸 안에 지방층을 다 한 겹 갖고 있어요. 그죠? 피하지방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지방 이 안에 에너지를 저장해요. 내가 밥 많이 먹으면 살쪄요, 안 쪄요? 왜 쪄요? 탄수화물은 전부 에너지로 소모하는데 왜 찌는 거예요? 본인의 일상생활을 지금 고백했어. 먹고 누워서 그래. 봐라. 내가 에너지를 탄수화물 이만큼 먹었어요. 근데 이거를 요만큼밖에 안 썼다고 칩시다. 남았어요. 남은 에너지 어떻게 할 거야? 버려요? 아니죠. 우리 몸은 에너지를 버리지 않아요. 아깝잖아요. 나중에 써야지. 저장을 해요. 어떻게? 지방으로 바꿔서. 그죠? 탄수화물로 저장하지 않아요.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해. 그래서 지방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많이 먹어도 살이 찌는 거야. 그리고 지방 말고 이제 우리 몸에 인지질이라고 있어요. 요건 나중에 뒤에 가서 자세하게 할 건데 세포를 이루는 세포막 이 주성분이 이제 또 지방이에요. 세포막을 이루는 지방을 인지질이라는데 요건 지금 이름만 알아두면 돼. 뒤에 가서 인지질이 엄청 자세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 호르몬은 이제
주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나 간혹 지방으로 이루어진, 지질로 이루어진 호르몬들이 간혹 있어요. 지질로 이루어진 호르몬의 종류를 다 스테로이드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봤죠? 이렇게 몸 키우고 싶으면 막 약물 맞고 그게 다 스테로이드인데 이 지질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호르몬의 종류예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지질도 호르몬의 주성분이다 보니 간혹 생리기능을 조절한다는 표현을 넣기도 해요. 지질에도. 근데 주로 단백질에 써요. 자, 그 다음 이제 얘인데 내가 탄단지까지는 알겠다 이거예요. 탄단지까지는. 핵산이 뭐냐? 핵산을 다른 이름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핵산의 다른 이름? 핵산의 다른 이름 유전물질입니다. 이걸 핵산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 몸에 유전물질이 뭐가 있는데요? 딱 2개밖에 없어요. 생물의 몸에 유전물질. 뭐? DNA요. 그리고 들어봤어요? RNA. 우리 몸에 유전물질 DNA, RNA 딱 2개 있어요. 그래서 DNA, RNA 2개를 합쳐서 그냥 핵산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핵산도 다 탄소화합물이기 때문에 얘도 주성분은 CHO예요. 근데 CHO에 얘는 질소 하나, 인 하나가 첨가됩니다. CHONP. 주로 이걸로 이루어져 있고요. 핵산을 이루는 기본 단위체는 이름이 길어요. 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부르는데 요거 뒤에 가서 자세하게 할 거라 이름만 기억합시다. 핵산을 이루는 기본 알게인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는구나. 자, 핵산은 딱 2종류라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애가 DNA, 유전 정보를 필요한 데까지 전달해주는 애가 RNA. 딱 2개예요. 저장하는 애는 DNA, 필요한 대로 전달해주는 애는 RNA. 요거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합시다. 그냥 요 정도다라는 거고 비탄소화합물은 안 할게요. 요거는 요즘 거의 안 나오는 내용이라 요건 빼겠습니다. 요 뒤쪽은 다음 시간에 이제 추가로 할 겁니다.